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래 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들 아쭈비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직업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을 아쭈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아비라고 해요. 아비라는 게 아비투어의 약자예요. 아비투어라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 그래요. 아비투어를 본 친구라고 해서 아비라고 해요. 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대학에 가는 아이들 아비와 아쭈비, 바로 고등학교 마치고 취직한 아비와 아쭈비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통계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 40 되기 전까지는 아쭈비가 좀 높고요, 수입이. 그 다음에 조금씩 아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대체로 비율이라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쭈비는 벤츠 타고 아비는 골프 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4년이거든요. 우린 6학년인데 걔들은 4년이에요. 4년을 맞추면 그때 이미 진로를 결정하는 게 빠르지 않느냐. 초등학교 4년을 맞춘 아이의 진로를 미리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무 아이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일 내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독일 내에서는 전혀 없고요. 그건 그야말로 조금 많은 거예요. 독일 내에서는 그런 비판 자체가 없거든요. 첫 번째는 4학년을 마치고 진로를 나누는 건 맞지만 거기서 결정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나눴다가 다시 내가 대학 갈래 하면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유동적이라는 거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봐서 우수한 아이들이 대학 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 직업 세계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4년 동안 한 교사가 4년 동안 봐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렇죠.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 교사가 4년 동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년 동안 거의 매달 학부모회의가 있어요. 교사와 학부모가 4년 동안 매달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이해를 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우열로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경쟁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나 관심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개성, 소양, 취향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처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뭐 할 때 좋아하고 뭐 할 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열을 나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와 교사가 4년 동안 상시적으로 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갈등은 없어요. 부모와 그 사이에. 부모가 대학에 보낼래? 그럼 보내는 거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독일에서 직업세계로 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직이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무직들, 은행원이 된다거나 증권회사에 간다거나 이런 아이들도 다 기본적으로 사무직으로 분류가 돼요. 직업세계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노무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직, 사무직, 행정직 다 포괄하는 큰 의미예요. 대학이라는 게 오히려 작은 의미죠. 기본적으로 대학에 간다는 말은 학자가 된다거나 예술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학자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학부모한테 이 아이는 책 읽기 좋아하니까 대학 보내는 게 좋겠다. 아비 투어 하는 게 좋겠다. 김나지움이라 그래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반응은 걱정이에요. 얘가 굶을지 모르는데 이 생각부터 하는 게 대부분의 독일 학부모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직업 경로로 가가지고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하면 그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거죠. 미래가.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건 뭐 가장 불확실한 일이고, 막스 베버도 썼잖아요. 직업으로서의 학자라는 거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선 공부를 한다라는 건 불확실한 미래로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나지움 간다 그러면 약간 걱정하는 게 일반적인 독일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랑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 문화가. 우리처럼 대학에 가지 않으면 장가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차별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큰 사회고요. 이런 엄청난 차별적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속에 차별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큰 시스템의 오류에 기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일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기형적인 임금의 특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와 의료계예요. 왜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죠. 법조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직능군과 직능의 대의 부분, 우린 지금 직접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여기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대의되는가.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의 비례성이에요. 이게 침해될수록 대의민주주의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처럼 대의 과정이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국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금 우리 국회에서 소위 법조인들이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50명 가까이 될 텐데 지금 변호사 전체 인구 대비 변호사 비율이 몇 프로 돼요? 교사는 지금 얼마나 많아요? 교사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의회. 그래서 지금 한국 의회는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이 3자가 너무 과잉 대표돼 있어요. 자신들은 지금 너무 소득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떨어진 거면 과거엔 얼마나 고소득을 더 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게 지금 의료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사들 저 데모하는 거 봐요. 처분이 없는 일이에요. 이미 저들의 소득이라는 것은 평균 소득의 3배 내지 5배 정도를 추정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 걸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 이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의 성을 쌓아놓고 그 성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국민의 생명이나 의료복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공급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지표로 이미 많이 나타났죠. 의사 수라는 게 1000명당 몇 명이냐? 우리가 2.4더라고요. 독일이 4.4예요. 우리의 거의 2배예요. 독일에서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응하기 힘들고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그러니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된다 해서 몇 프로 늘린지 아세요? 50%를 증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의사협회가 대환영을 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노동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그 상황이랑 지금 우리 의사들이 보이는 저러한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저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직업이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과잉 보상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하자면 균등이라고 하는 또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에 맞춰가지고 재조정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많은 부작용들이 생긴다. 특히 큰 부작용이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전부 의대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겠느냐 하는 거죠. 임금 차별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사회적인 차별적인 제도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국회에 지금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 있어요. 6명 빼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과 불평등이 만들어낸 타살이지 개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철학적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거의 대다수가 생존의 벼랑에 몰려서 최후의 방법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평등, 어마어마한 노동시간, 어마어마한 위험한 노동,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자본주의를 내깔려둬서 그래요. 자유롭게 내깔려둔 거죠. 그냥 자본주의는 내깔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 300년간의 교훈이에요. 자본주의는 내버려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류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유럽의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건 소위 자유당이나 자유민주당이에요. 유럽에서 자유당이나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결론은 중산층 사회에서 대습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상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학벌 계급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미. 한국 사회 실제로 그런 거죠. 과거에는 카이는 아니고 카이 쪽은 하여간 돈이 있어야 비쌌으니까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은 절반 정도가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죠. 지금은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소위 학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정 정도 사회의 계급 구조를 교정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 기능 완전히 왜곡됐고요. 지금은 한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기득권들이 더 좋은 학벌을 얻는 것이 이미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통로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학벌이 계급화되어 있고 학벌이 세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도 말하자면 우리랑 거의 비슷한 체제였어요. 과거엔 그 경쟁을 중시하고 1968년 68혁명 이후에 70년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시작되고요. 1970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교육 전체의 철학이 바뀝니다. 바로 유명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여기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이에요. 70년대부터 독일은 경쟁을 시키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딱 반세기가 돼서 독일에서 이렇게 진적인 교육의 전환, 즉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하는 경쟁교육을 금기시하는 그 이후에 독일 교육이 하향이 됐다거나 망했다거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70년대 이후에 독일 교육이 바뀌면서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노벨상 수상자 숫자 같은 거죠. 학문 분야. 그런 데서 독일은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이전보다. 한국은 지금 경쟁교육을 시키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예요. 지난번에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이걸 보면 81%가 전쟁터라고 기억을 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나라예요. 경쟁 교육이 살인적인 수준의 나라예요. 어느 정도이냐 하면 르몽드에서 한국 교육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래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노벨상이고 뭐고 학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쟁 체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죽여놔서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 예술적인 업적, 창의적인 업적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경쟁이 국가의 품격이나 국가의 격조, 국가의 국력 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은 류의 경쟁교육이 한국이란 국가를 굉장히 저조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을 같이 봐야 돼요. 특히 학문 분야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경쟁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향 평준화된다는 말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거짓말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될 것이고요. 한국의 학문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단순한 지식 경쟁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보다 더 하향일 수가 있나요? 그럼 교육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인류 역사에서 모든 혁명은 자기 혁명이었어요. 남이 해준 적이 없어요. 여성혁명 누가 했어요? 그렇죠. 흑인혁명 누가 했습니까? 학생혁명. 학생들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철저하게 어른들이 노예 상태로 묶어놓고 완전히 정치적 미수가 취급을 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대한 무력감이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떨쳐야 돼요. 결국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68혁명 때 프랑스의 경우는 소르본느라고 하는 이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깨없앤 것은 바로 고등학생들이 파리의 시내를 완전히 휩쓸면서 이 소르본느 대학을 1, 2, 4대학으로 해체한 거예요. 지금은 파리 대학이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살인적인 학습 경쟁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은 정치적인 미숙아가 아니다. 스스로 해방할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아이들과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가 같이 손잡고 광화문에서 교육 촛불을 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